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중국과 유럽이 대대적으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과거 같은 약수 효과는 없을 거다. 중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디리스킹 에 의해서 망가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다 합쳐도 지금 중국보다 작아요. 통화가 강세가 돼봤자 달러를 약세로 전환 못 시킵니다. 금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좋아지겠죠. 이제 어떤 세상으로 변했어요? 통화정책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 시대로 변했죠. 금리 인하는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로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유럽도 수혜를 입을 걸로는 보여집니다. 유럽의 금리 인하 수혜주는 건설, 산업재 업종으로 될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중국과 유럽이 대대적으로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수혜를 못 입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달라졌어요. 무역 구조가. 보시면 중국과 유럽의 비중이 극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한국, 캐나다, 멕시코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무역에서의 비중이 줄어든 중국이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 관련된 어떤 특히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앞으로 더 입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같은 약수 효과는 없을 거다. 과거에는 한 바가지 있었지만 지금은 유의미한 약달러로 이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환율하고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과거처럼 이렇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는 그런 만만한 상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과거보다 수출 구조 때문에 수혜를 못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유럽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순서는 미국보다 더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중국 문제죠. 중국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이만큼 들어옵니다. 보시면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저는 이쪽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톰리는 이번 부양은 찐이다. 그래서 이제라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블랙락의 중국 담당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기에 그칠 수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 이 사람 말을 믿는데 보면 유럽 기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관련된 유럽 기업이 주가가 못 오르고 있다. 그건 크고 강력하며 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중국에 대한 의견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디리스킹에 의해서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부양으로 이렇게 양은 크기 때문에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왜? 디리스킹은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사주던 미국이 10%밖에 안 사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산하는 90%를 자기네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해야 돼요. 일본같이 조그만 나라는 그래서 자기네가 만든 물건을 자기네들이 먹고 죽어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이 미국이 가져가던 걸 안 가져가 버렸던 80년대 중반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에 빠졌죠. 중국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한 수를 내더라도 몇 년이 걸릴 문제예요. 디리스킹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80년대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이런 거는 저희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되면 얘기는 전면전이 됩니다. 보시면 얘는 디리스킹이 아니에요. 디커플링입니다. 아예 보편관세, 대중관세 60% 이상입니다. 중국의 최혜국이라는 대우를 철폐합니다.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트럼프 때문에 돈을 남겨놔야만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는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하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어디가 혜택을 입느냐라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은 보험성 인하일 때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느 쪽일까 보면 아시아 신흥국, 이머징 마켓 중에도 유럽 이머징 마켓이 있고 남미가 있는데 아시아 신흥국이 더 유리하고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환율이죠. 자, 이 환율은 제가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왜냐면 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그 긴 기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일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 환율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꼭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말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1990년 이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사례를 보면 달러 인덱스는 어때요?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투자 관련된 자료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는 약세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상식적이고 이론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어요? 현실은 보시는 것처럼 우후죽순, 중구난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때는 달러가 약세가 됐다가 어떤 때는 강세가 됐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는데도 미국 정책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동반되지 않았던 95년과 98년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가 횡보하다가 오히려 이때 올랐어요. 강해졌어요. 2001년과 2007년에는 침체가 왔으니까 달러가 약해졌어요. 2008년 중반 이후에는 달러가 상승했어요. 이때도 또 침체인데도 상승했어요. 2019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인슈런스 컷 했죠. 했으나 코로나가 바로 터져버려가지고 달러 관련해서는 다르게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자, 침체에 빠졌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지만 둔화되고 침체되고 이랬을 때 달러가 오히려 강해졌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처럼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해진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는 약해진다라는 건 이퀄은 아닌 거죠. 지금까지 사례를 한번 볼게요. 금리 인하를 이제 예고됐던 2024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정말 강력하게 달러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106에서 100까지, 100이 조금 넘는까지 쭉쭉쭉 하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환전해서 샀더니 주식 올라가는 건 좋지만 이걸 몰랐냐? 이거 예측 못했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리 이렇게 강력하게 반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측하고 달라요. 막상 금리 인하를 했더니 올라갑니다. 100에서 102까지 올라갑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던 달러가 올라갑니다. 예, 이걸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연준이 빅컷을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기가 영향을 줬다. 다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러가 이렇게 강하게 먼저 반영할지 혹은 금리를 막상 내렸는데 거꾸로 갈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달러가 약화되려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 중국이나 유럽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중국이나 유럽은 요즘 어떻다 그랬죠? 옛날보다 훨씬 쪼그라들었다 그랬죠? 미국하고 무역 말하는 겁니다. 대신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세졌다 그랬죠? 그런데 이 한국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세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얘네 다 합쳐도 지금 중국보다 작아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양이 얘들보다 더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줄어들었어도 얘들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다만 과거보다 혜택을 못 입는다는 거지 더 얘들보다 작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 세 개를 합쳐도 중국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세 개가 다 강해져 봤자 어때요? 달러를 떨어뜨리지 못합니다. 얘네들 다 합쳐봤자 멕시코, 캐나다, 한국이 통화가 강세가 돼봤자 달러를 약세로 전환 못 시킵니다. 양적인 변화는 이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환율 관련해서는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트럼프죠. 예. 트럼프는 9월 초 위스콘신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달러 100% 관세.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상당 부분 이제 표가 그거에 움직입니다.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할 건 뭐냐면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거고요. 달러에 관련해서는. 두 번째는 이렇게 나가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움직임은 더 강해질 겁니다.
오늘은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앞으로 시간이 많겠죠?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릴 겁니다. 금이 고가를 찍은 거,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고점을 찍은 거 다 이 달러 패권과 영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최우선 강자로 가는 것에 대해서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됐거나 반항하고 싶은 쪽에서 금을 사거나 그 다음에 암호화폐를 빨리 도입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달러 종주국, 달러 기축통화를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그 달러 패권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거를 대비하는 흐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금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암호화 통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 강세가 될까요? 이 사람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받겠죠. 왜? 이 사람은 달러 패권에 엄청나게 배팅하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더 믿을 수 없고 더 반대하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이쪽은 더 세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상당 부분 그래서 금 가격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처럼 이렇게 오를 수는 없죠.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여러분이 상식하고 되게 다릅니다. 민주당 대통령 때 달러는 강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카멜라 해리스가 되더라도 아마 이번에는 달러가 강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민주당 대통령 집권 시기,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이런 시기에는 다 어떤 걸 따랐냐면 이제 바이든은 좀 다르죠. 바이든은 다르지만 요 앞에서 이제 집권했던 민주당 대통령들은 전부 다 어떤 걸 따르냐면 재정 건전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 부채를 조절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이프라는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민주당 정권일 때 재정 정책은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축소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카멜라가 되든지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지 둘 다 공통적으로 뭘 해요? 재정 수지는 악화될 것 같아요. 세상이 변했죠, 이제 어떤 세상으로 변했어요? 통화정책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 시대로 변했죠. 아까 말씀드린 채권에 대해서는 리스키 정책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되더라도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달러는 예전처럼 강세를 띠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